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피니 1인이 아닐 것이다. 할피니가 속해 있는 여러 명의 한 집단일 것이다 라고,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15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신하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해킹이 없었거든요. 다만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나 달러같이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 쓰일 것이냐,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상생활에 AI가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AI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0년대 우리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알파고가 탄생을 해서 이세돌이라는 바둑 천재를 이긴 그 시점입니다. 2016년이었는데요. 아마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바둑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 둘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파고가 너무 쉽게 이세돌을 꺾어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당시 이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은요, 실제로 3천만 개의 기보를 학습을 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둔 바둑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사실 외웠다시피 학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알파고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CPU의 개수만 1200개고요. 우리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200개 정도 사용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거대한 하드웨어 세팅과 거대한 데이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인간의 바둑이라는 것을 넘어선 것이 2016년이죠. 사실 바둑과 유사하게 체스라는 종목을 인간을 이긴 것은 훨씬 더 오래 전 일입니다. 1996년이었어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겼었는데요. 처음으로 체스 분야의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사례죠. 당시 딥블루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슈퍼컴퓨터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높이가 막 한 2m 정도 됐었고요. 그 무게만 해도 1.4톤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당시 또 CPU가 뭐 수백 개 사용되기도 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사실 인간보다 체스 그 수를 12수 앞을 내다봤는데 인간은 실제 최대 한 10수 정도 내다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보다 2수 앞을 더 내다보니까 체스를 또 인간을 이겼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체스라든지 혹은 또 2016년에 바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인공지능의 승리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그 당시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당시의 인공지능은요, 체스만 잘 두고 바둑만 잘 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태스크 인공지능, 그 해당 특정 업무만, 그 분야만 데이터만 학습해서 인간의 해당 능력을 앞서는 기능들이 구현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면은 201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영역들, 특히 지능과 사고, 판단의 영역들에 인공지능이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나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아마 최근 많은 분들이 챗GPT라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쓰고 계실 텐데요. 아마 처음 쓰셨을 때 놀라셨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내가 이거 가지고 글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걸 챗GPT와 대화하면서 책을 내는 사람들도 요즘 등장하더라고요. 즉,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이요, 인간의 언어 구현이라든지 창작, 그리고 또 이런 작성, 이런 영역들에 어떻게 보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창작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침투한 것이 바로 2010년대 중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즉 다양한 영역에 다재다능한 인간만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의 인공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특이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이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지금의 AI 혁명에서 앞선 발전들과 다른 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AI 특이점, 제가 제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혁명을 저는 역할 혁명이다, 이렇게 책에서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인간과의 역할을 바꾸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기존의 이 역사를 바꾼 여러 발명품들과 현재 AI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혹은 기계라든지, 당시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대표적인 이 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시 자동차는요, 인간의 한 도구였어요. 우리가 이동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한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가도 되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좀 편하죠. 그리고 좀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꼭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들,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이런 어떤 그 기계화 과정에서는 주로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바라보던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변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생성형 AI 툴을 가지고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생성형 AI한테 하는 역할은요, 얘한테 잘 설명해주고 잘 명령해주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떤 톤으로 작성하다라는 것을 세팅해주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독자이자 보조자이자 혹은 또 이걸 협조해주는 역할이죠. 실제로 이 보고서에 대한 작성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인공지능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제 뭐 글쓰기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예술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그 예술가 협회에서는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예술가들은 이를 규탄한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작품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것이 이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구글의 인공지능화가 딥드림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출시됐는데 딥드림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작품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구글에서 모아가지고 현실 세계 샌프란시스코 갤러리에다가 전시회를 열었더니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내가 소장해 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예술가들은 도대체 인공지능이 그린 게 예술이냐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대중은 인공지능의 작품과 퀄리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기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취미생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고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완전히 인간과 역할을 바꿔가는 지금 현재 역할혁명, 앞서 말씀드린 기존 1차, 2차 산업혁명의 기술, 이 산물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변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제 AI가 만들고 있는 역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기술과 관련된 변화가 아니거든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고, 인간의 역할이라면 하나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일상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일이나 생활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 역할혁명의 그 변화의 양상들은 여러 산업이나 여러 업무나 여러 일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AI를 기술 영역의 이슈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내 업무나 내가 속해 있는 이 업종,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신약업계, 제약업종이요, AI로 인해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앱사이라고 하는 AI 신약 생성 플랫폼을 개발한 기술 업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만든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우리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이 한 2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임상 단계 제품화까지 성공하는 신약이 완성이 되면은 약 1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제약사들이 이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그리고 이런 또 성공 가능성을 과정에서 타진하느라 상당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그런데 AI가 어느 단계에 투입이 되냐면요,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앞 단계,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연물에서 채취를 하거나 혹은 인공 합성물, 화학 실험을 통해서 합성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기저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작용할까? 그 특정 치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성분들과 결합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소위 발품을 파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AI가 해주는 거예요. 이 물질과 우리 몸의 단백질이 결합해서 어떤 그 작용을 하고 어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기저 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AI가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주면은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 단계가 아주 극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효율화되는 거죠. 보통 5, 6년 걸립니다. 근데 앱사이라는 이 업체 생성 플랫폼을 쓰면요, 빠르면 4주 만에 완성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까지로 단축을 시켜놨다 그래요. 제약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알미랄, 머크 이런 대형 제약사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런 업체들이요, 수천억 원을 앱사이라는 업체에 투자해가지고 야, 같이 우리 신약 개발하자
항암제 개발하자. 아마 이제 수년 내에 이런 우리 암 치료하는 치료제가 다양하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은 AI가 우리 제약업계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이런 혁신적인 신약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앞으로 출시가 될 수가 있다. 완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고 아주 건강한 삶에 아주 AI가 본격적으로 이 의학 제약 산업을 바탕으로 활약하게 되는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만들 어떻게 보면 여러 산업에 확대되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도 AI가 들어와서 거대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 AI라는 업체인데요. 이 로봇의 두뇌에 GPT가 탑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챗GPT 여러분 써보시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얘가 말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했던 대화를 기억해서 또 그 뒤에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두뇌가 로봇에 탑재되는 순간 이 로봇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피규어 AI의 이 로봇이 뭐 인간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고 인간이 인지하는 여러 가지 이 사물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또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뭐 꿈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상상했던 뭐 사이보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 시대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남지 않았다. 2, 3년 내에 정말 완성도 높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도 AI가 로봇 산업을 AI가 제약 업종을 바꿔놓는 이 후방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어떤 점을 키워나가야 할까요? 제가 대중 강연을 나가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 직업은 괜찮을까요? 어떤 직업이 앞으로 유망할까요? 제가 T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직업 중에 90% 이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호락호락 또 AI에게 모든 역량을 다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보더라도 기계화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기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 보시면 정말 쳇바퀴 굴러가듯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기계로 대체돼가지고 인간이 뭐 자존감을 잃어가고 여러 이제 역할을 잃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슬프게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다 겪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많은 부분이 기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직업은 오히려 더 늘어났거나 혹은 인간은 또 다른 여가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또 생산성 있는 혹은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일단 활동들을 더 찾게 됐죠. 바로 AI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제가 90%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는 영역은 대부분 이 지능 쪽 영역이에요. 판단하고 혹은 또 의사결정하고 뭐 추론하고 결국 우리가 노동을 기계가 대체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AI가 지능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하나 남겨질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일부분에 우리가 존엄을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남겨놓을 것이다. 그럼 어떤 역할을 남겨놓을 것이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직업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살펴봐야 되냐?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특정 업무를 할 때 지시하는 영역과 지시받고 이행하는 영역 이 두 개로 딱 나눠볼게요. 흑백으로 나눠보면은 지시를 하는 영역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은 지시를 받고 이것을 잘 이행하는 데 특화되고 있는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담고 의도를 담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도 물론 AI가 이것을 자동화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인간이 그런 부분들만큼은 남겨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별화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특정 직업이 사라진다, 지속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업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걸 쪼개보다 보면은 특정 영역은 내가 지시하거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과 그것을 바탕으로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소통하는 역량들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가 활동을 이렇게 현대사회가 많이 갖게 된 것은 기계 덕분이죠. 주 5일제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또 지능 영역과 지능 활동까지도 뺏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 3일제, 주 2일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영역 동안 우리는 뭘 할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이런 가치를 찾고 존엄을 찾고 이런 어떤 감정이나 관계에 해당되는 영역만큼은
AI가 완전히 비집고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직업을 우리가 좀 또 새롭게 다양하게 발굴하지 않을까. 그럼 그 속에서 역량을 가진 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을 AI 시대에서 비즈니스적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답을 좀 드리기 위한 책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인데요.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는데 실제로 지금 이 AI든 혹은 제가 언급한 비트코인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 3대 기술, 디지털 기술 영역은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지금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특이점 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대한 변화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이는 반응과 태도는 달라요. 뭐냐 하면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바닷가에 가셨는데 내 눈앞에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헤일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파도를 맞닥뜨렸을 때 아마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시겠죠. 아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빨리 피하고 보자. 일단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야,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파도, 예쁜 파도를 보기가 힘든데 얼른 그 서핑보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제 즐겁게 파도를 한번 타봐야겠다. 또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물론 실제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은 제가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파도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모양과 어떤 각도와 어떤 깊이로 치게끔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없을까? 만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AI 특이점, 비트코인 특이점, 공간 컴퓨팅 특이점이 거대한 파도라고 하면은 이 파도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게, 혹은 우리의 역량들이 먹힐 만하게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아마 각자 맡으신 업무, 속해 있는 업종,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세상을 향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향의 흐름을 그냥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대한 흐름을 만들려면은, 내가 이것을 주도하려면은, 이 파도를 내가 모양을 좀 나에게 예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새 기술 분야에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셔야 하는지를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이 방향성을 한번 책에 담아왔습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집필하신 책인 엑스트로피는 오늘 말씀해주신 AI 내용과 관련된 책일까요? 지금 이제 AI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AI 기술 분야도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 세상의 변화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뭐 강의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죠. 자, 근데 이 기술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작동합니다. 결국 AI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기술 자체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주변을 둘러싼 인간의 의도, 욕망, 권력, 돈을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 기술이 순수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일부 사람들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진화할 수도 있죠. 그럼 일반 대중들은 와, 기술이 이렇게 나쁜 쪽에 활용된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상당히 우려하고 또 이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바로 제가 책 제목에 엑스트로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엑스트로피는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에 대한 기술 철학입니다.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에는 다소 급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바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까였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 사회의 불평등, 환경 문제, 혹은 또 생명 연장 등의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증대에 과학기술을 활용해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철학을 엑스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독특한 상상력을 가지고 매거진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미래 사회 모습을 예견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시각을 나누기도 했죠. 놀랍게도 그 중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암호학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즉 비트코인 전신, 비트코인이 속해 있는 암호화폐라는 연구를 통해서 세상의 불평등이나 여러 기존 질서, 제도, 중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시도들을 했었던 것이죠. 즉 엑스트로피는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진화를 이끄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기술 철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상황을 예측해보자 하는 의도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이 기술에 적용을 해보면요.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습니다. 인간이 나쁘게 활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자만들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기술로 인한 인류 발전과 또 일상생활의 어떤 편익 증대에 활용되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는 어떤 기술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일단 최근 국내에서 이 안 좋은 뉴스들을 이제 딥페이크가 많이 만들고 있죠. 국내 여중 여고생들이 얼굴을 도용당해가지고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활용되면서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보고서는 지난 7, 8월에 이 딥페이크 관련 영상들이 많이 공유되는 전 세계 대표 사이트 10개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이트들에 올라온 영상물 약 10만 건을 분석해 봤더니 한국인, 즉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영상에 타겟이 된 그 영상이 활용된 사례가 약 53%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더 많이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좀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법 제도적으로도 함께 우리 다 같이 지금 시급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딥페이크가 무슨 기술이냐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딥페이크는 영상 가공 기술, 영상 혹은 처리 기술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영상 처리, 뭐 음성 합성, 또 이런 언어 생성, 뭐 여러 분야에 확대되다 보니까 이 영상 가공 기술의 그 결과물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즉 이 용어 자체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용어가 그 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포한 한 개발자의 아이디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고 본인의 아이디를, 이 프로그램이 워낙 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아이디 자체가 이 어떤 행태를, 이 업종을 얘기하는 대표 대명사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완성도를 상당히 높여감에 따라서 실제로 아마 이걸 해보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음성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것을 나쁜 쪽에 활용하는, 특히 뭐 성착취물과 같은 아주 부정적이고 범죄시 될 만한 이런 영역들에 딥페이크가 활용됨으로써 그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결국 기술 발전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진화시키는 방향도 있지만은 이게 초창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 딥페이크가 바로 대표적인 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다 같이 이런 해결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정도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딥페이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가공 기술, 영상 처리 기술 정도, 음성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SNS의 필터 기술들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진 앱 같은 거 하면은 내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바꿔준다라든지, 혹은 뭐 그림자 이 경계 부분을 따서 우리 눕기 딴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바로 영상이나 사진을 가공하는 기술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왔고 여러 앱을 통해서 여러 기능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술들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서 2010년대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페이스 스와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탐 크루즈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내 얼굴과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탐 크루즈 몸에 내 얼굴, 그거보다 반대가 낫겠네요. 뭐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기존의 소스가 되는 형태와 타겟이 되는 형태를 완벽하게 혼합시켜주는 바로 이 페이스 스와핑 기술, 또 음성 합성 기술들이 또 발전해온 것이 2010년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완벽한 딥페이크, 즉 소위 이제 용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완벽한 가짜, 즉 정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수준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불법 이런 유포 사이트에서 매우 무료로 막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쓰는 거죠. 특히나 이제 10대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아직 법, 제도,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10대들이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나쁜 행위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것이 활용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2000년대 영상을 가공하고 합성한 기술이 이렇게 급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련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분야의 발전 덕분입니다. 우리 CNN이라고 하는 딥러닝 방법과 우리 GAN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2010년대 아주 고도화되면서 이것이 실제로 완벽한 이 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때 이 퀄리티를 높여주는데 활용이 되었고, 이것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기능들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론을 보면 딥페이크는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딥페이크 기술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딥페이크라는 것이 이제 그 기술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행태의 문제죠. 그럼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인간을 다스려야 되고 이 사회 질서를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즉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는 영역들이 아직까지 많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딥더비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무슨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은 바로 영상과 음성을 완벽하게 더빙하는 기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딥페이크 기술이 딱 적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런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볼 때 주로 자막을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서양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음성 합성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이 음성 더빙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모양과 음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요즘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유행을 하는데, 배우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입모양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국의 언어, 이스라엘 언어라든지 혹은 영어라든지 이걸로 이제 성우들이 더빙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영상과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좀 연기의 몰입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면요, 그 자국의 언어, 이스라엘 언어에 맞게 이 한국 배우의 입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기술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딥더비라는 업체가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성 더빙 기술을 개발해가지고요,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그것을 이제 배우의 입모양을 완벽히 자국 언어로 바꿔주는, 그냥 한국 배우가 이스라엘 언어를 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또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독일의 리벡대 의료정보학 연구소에서는요, 실제로 암 진단을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암 진단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의학 기술들이 활용이 되겠지만은 영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T 촬영이나 MR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솔루션이 이걸 가지고 암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료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판단 능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암을 실제로 이 의사들이 이 데이터나 사진으로 수집한 사례가 많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공부하려면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실제 암과 같은 그런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습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 솔루션의 판단 정확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딥페이크가 우리 세상의 여러 영역들에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 또 사회 발전과 여러 산업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해소돼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죠. 최근에 이제 국내에 이런 안 좋은 사건 사고들, 이게 결국 매우 심각한 게 이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어떤 상처는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범죄자를 우리가 적발해서 형벌에 처한다라고 해도 그 피해자의 정말 정신적인 피해까지 완벽히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착취물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빠르게 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범죄들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이 법 제도 조항들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우회적인 처벌이다. 그리고 또 매우 또 약한 처벌의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회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공연 음란죄라든지 이런 법 조항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했을 때 이제 요것에 적발을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딥페이크 자체에 대한 이 형벌 조항들이 아직 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 우회 처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벌을 내려야 되느냐,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게 벌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생산자에게 벌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딥페이크 이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제조자, 생산자에게, 이 프로그램 생산자에게 또 어떤 책임을 부여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제 이 생태계 전체에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유포할 때도 최소한의 책임들, 그리고 이 딥페이크 결과물들이 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표시한다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혹은 이 딥페이크로 영상물을 뭐 만들 때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유포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 하나하나의 생태계 전체에 책임과 벌을 또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지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부각되면서 AI 보안도 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보안은 어떤 걸 뜻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딥페이크의 보안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소위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기술이죠.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백신 산업과 유사한데요. 디지털 시대가 확대됨에 따라 한 명 한 명 다 개인 PC를 갖게 되었죠. 이런 막 바이러스들이 침투해가지고 아마 뭐 진짜 주기적으로 전 국민이 난리를 치른, 홍역을 치른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도 해커들이 침투해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 산업은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인 거죠. 해커들이 먼저 치고 침투하면은 백신 이걸 막는 기술을 개발하고, 결국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딥페이크로 공격한 여러 범죄들이, 신종 범죄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라는 이 방어 기술들이 후발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이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워터마킹 기술인데요. 아마 이제 워터마크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제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문서에다가 도장처럼 찍어주는 거죠. 즉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여러 또 프로그램의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깅 기술입니다. 이제 태그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SNS에서 태그를 단다 할 때 그 태그라고 하는 것은 그 사진이나 영상을 설명하는 정보죠. 그래서 태그라고 하는 것이 즉 이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이 관련된 정보들을 담아주는, 설명하는 꼬리표를 달아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태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에 꼬리표를 달아주는 기술들을 지금 실제로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유형은 바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이라는 기업이 지금 그 페이크 캐처라는 이름으로 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은 우리 눈에는, 인간 눈에는 이것까지 보이진 않지만요. 인공지능의 눈에는요. 이 영상이 실제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가공된 얼굴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바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이 영상이 사람의 얼굴에 이 혈관이나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공된 영상에는 이게 그래픽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 촬영된 영상에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든지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또 색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바이오 정보들을 활용하면은 실제 이 영상이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또 판단하는 기술들로 구현이 될 수가 있고, 인텔과 같은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딥페이크 관련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딥페이크도 AI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여러 범죄나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여러 산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까 딥페이크 의료 그 정보 분석하는 사례에서 이 인공지능이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가공된 암 진단 환자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페이크로 만들어서 학습에 활용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데이터 학습이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가공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낼 것이냐, 즉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료나 뭐 법률이나 혹은 또 이런 시각적인 뭐 디자인이나 이런 정말 저작권이나 이런 이슈들이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는 이런 영역에서 이 딥페이크 가공의 정보를 아주 유용하게 만들고 이것이 실제로 AI 학습에 활용되게끔 이제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관련된 산업이나 기술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또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분야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이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려면은 GPU와 같은 하드웨어 세팅은 필수라는 거죠. 즉 딥페이크 시대가 확대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영역의 이런 데이터 가공이나 처리에 대한 니즈가 발생할 것이고, 역시나 이제 하드웨어 분야,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또 관련 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또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또 기술 업체들 우리가 또 투자 대상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암호화폐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93년의 한 매거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매거진에 어떤 내용으로 등장했고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5년 정도 흘렀죠.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한 번씩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이제 신상 정보들을 많은 비트코인 고고학자들이 털어가지고 1975년생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의 조각들을 찾아내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 마냥 일본인인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꼭꼭 숨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500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재 상황에서 아마 뭐 이미 좀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 이 고고학자들의 여러 그 조사 결과들, 뭐 매년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바로 할핀이라는 인물입니다. 할핀이 이 사람은 1980년대 주로 활동했던 암호학자입니다. 근데 이 암호학자가 비트코인 창시자로 가장 가능성 높게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또 재미있게 밝히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처음에 채굴됐을 때 11번째로 이 채굴의 전송을 받은 사람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정보들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이 아닐까, 데이터들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바로 1993년 발표한 한 논문, 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바로 엑스트로피라는 이 과학기술자들의 한 매거진에 실은 이 할피니의 글이 바로 2008년 탄생한 비트코인의 개념을 담고 있었어요. 바로 저는 이 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이 전자현금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피니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당시 이제 1990년대 초반이었죠. 이 디지털 시대가 막 시작됐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글의 내용이 나오냐면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여러 탈세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이게 정말 범죄자가 아닌데도 그들의 정보망에 들어온 사람들의 과도한 정보 추적을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의해 확대될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개인정보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암호학자들이 이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시켜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빈부격차, 여러 가지 과도한 중앙화된 정보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암호화폐, 즉 당시에 전자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현금의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할피니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화폐를 직접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런 방식으로 이러이런 암호 기술로 개발했을 경우에 이런 중앙 정보, 중앙에 모이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디자인안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 15년 후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과 저는 딱 이걸 비교해 놓고 봤더니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물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몇몇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또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지만은 너무나 유사한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할피니가 계속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기능과 원리와 어떤 이것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계속 고민하던 학자였고 그가 비트코인을 창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할피니와 함께 이런 생각들을 나눈 사람들을 우리는 암호학자 집단 사이퍼펑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긴 유명한 데이비드 차움이라고 하는 암호학계에 정말 족적을 남긴 이 학자도 있고요. 당시 데이비드 차움은 디지캐시라는 실제로 가상 화폐를 고안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자리를 잡진 못했고요. 또 애덤 백이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해시캐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성과들을 공유하던 이 집단 속에 할피니가 있었고 그가 이제 비트코인을 창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 조사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피니 1인이 아닐 것이다. 할피니가 속해 있는 여러 명의 한 집단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들도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보완책이 필요했고 또 다양한 형태들의 활용 확대를 위한 원칙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함께 협동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요?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세상에 안착한 최초의 화폐다. 이게 가장 담백한 기술 분야의 워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화폐라고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100분 토론에도 이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오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경제학이나 금융 쪽에서 일하시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더 크게 오해를 하시죠. 이게 어떻게 화폐냐? 기술이지. 이게 어떻게 자산이냐? 기술이지. 블록체인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이 적용돼서 이 완성품을 만들면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바꿀 산물이자 하나의 어떤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더 이상 기술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기술적 원리를 물어보셨으니까 기술의 중요한 적용 가치는 이 세 가지로 봅니다. 탈중앙성, 익명성, 그리고 이중지불 방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탈중앙성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중앙의 한 대표자가 모두 관리하고 책임진다라는 거고요.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저장을 해서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 방식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합의의 알고리즘이라 하죠. 여러 가지 기술적 원리를 활용해서 분산 저장을 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특정 기관이나 특정 플랫폼이 책임과 권한을 다 지는 상황을 우리가 해소하는 거죠. 이게 탈중앙성이고요. 우리가 익명성은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송이 되었고 하는 이 거래 기록들, 보유 내역들을 실제 현실 세계에 내 정보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상 지갑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지갑의 주소나 비밀번호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나 나의 주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 신상 정보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명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앙기관이나 혹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끼고 화폐나 자산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술적인 요소는 이중지불 방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80년대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암호학자들이요.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지불 방지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상점에 가서 콜라를 하나 사요. 1,000원을 지불하죠. 그러면 이 1,000원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 가게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즉 현실 세계 지폐는요. 물리적인 이 개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순간 소유권이 완벽히 이전이 됩니다.
이중 지불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딴 가게 가서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세계로 이것을 옮겨오면요, 우리가 이메일을 카피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뿌릴 수 있듯이 복사라는 것이, 복사 전송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 이게 화폐에다가 적용이 될 경우에 복사 전송이 자유자재로 일어난다. 이거는 이중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즉 화폐가 디지털로 통용될 수 없는 세상이 되겠죠. 즉 우리가 이 디지털 분야를, 암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화폐에다가 디지털 관점을 적용하려니까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엄청난 고민과 이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해온 거예요. 근데 결국 80년대부터 여러 암호학자들의 노력 끝에 2008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이중 지불을 해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이중 지불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채굴자들의 역할이죠. 소위 이제 채굴자들이 10분마다 어려운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10분간의 전 세계의 비트코인이 오고 간 기록을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책임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굴자, 즉 컴퓨터가 이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컴퓨터들의 또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보가 맞냐, 거래 기록이 맞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상호 보완을 하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정보가 모든 이 참여 노드, 즉 참여 채굴자들에게 정보가 다시 뿌려진다라는 것이 기본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원리죠. 즉 이것이 이제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여러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했던, 여러 가상자산을 만들고자 했던 여러 학자들의 지난 30-40년간의 노력이 2008년 비트코인 탄생으로 이 기술적 요소가 완성됐고, 이것이 지금 15년간 이 세상에 확대되면서 새로운 화폐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화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화폐인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폐에 적용돼서 이것의 결과로 나온 비트코인을 더 이상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빼놓고 봐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화폐냐 혹은 자산, 화폐나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더 이상 기술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도요, 이 비트코인 백서의 가장 첫 번째 문단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 2008년 10월 31일입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가 됐죠. 그 시기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죠. 바로 이 비트코인 백서의 첫 문단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내용을 담았어요. 전 세계 금융 화폐가 너무 중앙화된 형태, 기관이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화폐가 오고, 즉 당시에는 이제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했죠. 전자현금이 오고 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런 중앙성, 즉 중앙 매개 기관, 중앙화된 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화폐가 자유자재로 이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대사회 현대인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화폐나 금융 중앙화된 시스템, 이것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보자.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구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이자 자산이자 화폐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 금융위기 뭐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사실 이걸 또 매우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미국의 우매한 금융기관들이 우리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담보하는 대출을 마구잡이로 발행한 거예요. 정말 질서에 어긋나는, 이거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걸 실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집만 갖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대출을 해준 거죠.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만 문제가 되면 다른 나라 얘기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 세계에 확장됩니다. 이것도 전 세계의 금융, 화폐 시스템이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중앙화된 그 금융사들의 어떻게 무책임한 이런 여러 행태들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대된 것도 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중심으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한 것이고, 즉 중앙화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또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이런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매 10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보냐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나이지리아, 필리핀, 터키,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은요. 자국의 화폐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가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자국 화폐를 받질 않아요. 오히려 달러 한 장만 딱 주면은 좋다 하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기름은 넘쳐나는데 자국 화폐가 그만한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안 받습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원화 가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좀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정말 평가절하된 나라 국가들의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 우리 자국의 화폐, 그리고 중앙화된 전 세계 금융 경제 시스템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하나의 이제 대안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밑에서 올라오는 비트코인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효용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 지정학이라고 하죠. 여러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도 마비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도 이게 권역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권역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단위를 뛰어넘는 화폐나 거래 수단의 필요성, 여러 전쟁 상황에서도 전쟁 난민들이 비트코인을 구호 물자로 쏴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세계, 경제 이런 시스템상 중앙화의 어떤 단점들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대안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15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불신하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해킹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FTX 파산이라든지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혹은 과거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사실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트코인에 둘러싼 가상자산 시장의 인간 어떤 산업 질서의 문제였죠. 경영자의 부도덕함이라든지 혹은 또 이 거래소 자체의 이 보안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 금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이 세상이 법제도 질서로 테두리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변에서 이 빈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우리 인간 세상의 문제들이 지난 15년간 벌어진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다, 아주 완성도가 확인 검증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탈중앙성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지금 정말 복잡하고 한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 질서,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특정 화폐나 특정 자산에 이제 우리의 재산의 부의 증식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겪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니까 다른 자산이 같이 급등했다가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다시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된 형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들이 인정받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시장 승인이라든지 또 여러 거대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부호의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주류 세력들이나 기존 금융 혹은 기존 이런 주도 세력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볼륨이 아닌 우리가 조금 중장기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이것을 포트폴리오의 분산 차원에서 가져가시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비트코인 도대체 용도가 뭐냐? 사용되고 있는 곳이 없지 않냐?
그냥 뭐 데이터 쪼가리 아니냐. 사실 효용이라는 부분 아직까지 좀 입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상점 가서 물건 살 때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업체들도 해외에는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ATM기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또 달러나 원화로 교환하는 그런 또 머신들도 또 해외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비트코인이 우리 원화나 달러 같이 정말 현금성 자산으로 쓰일 것이냐? 저는 이것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정말 소액 거래에 활용되기 위한 이 용도로 여러 기술적인 원리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10분당 처리할 수 있는 이 전체 거래 뭐 규모라든지 혹은 뭐 네트워크에서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정말 우리가 흔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정도의 거래 내역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세계관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의 여러 특성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시발점으로 여러 분야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여러 다른 질문에서 답 드린 것처럼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이나 우리가 이제 경제 생태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에도 이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기조나 어떤 세계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 조직 구조를 우리가 중앙화된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전문가 프리랜서들을 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우리 DAO라는 조직 구조 방식이 있거든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조직 운영 방식에 적용한 거죠. 이것을 화폐에 적용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거래 방식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최근 국내에서도 법을 새롭게 정비한 STO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Security Token Offering 해서 우리가 소위 조각 투자라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외 유명 미술 작품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정말 강남에 있는 정말 노른자위 그 건물에다가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완벽한 하나의 개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 투자의 방식을 블록체인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미술 작품을 정말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정말 이 미술 작품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10,000분의 1의 지분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꼭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블록체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조각 투자 같은 형태들이 충분히 존재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서류 작업이나 중앙의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단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자산 소유, 검증, 입증, 소유권에 대한 이 탈중앙성이 확대돼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직 아까 구조에도 그렇고 자산의 활용 형태, 보유 형태에도 그렇고 투자 형태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결국은 중앙기관 혹은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 세상에서 입증하고 이걸 감독하고 하는 형태들이 완전히 디지털 세상에서 조각의 형태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화된 형태들의 입증, 검증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 업무를 하는 관점, 조직을 구성하는 관점,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들의 개념이 바뀌겠죠. 저는 이것을 그래서 세계관 혁명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이것을 촉발할 하나의 트리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갈 그 이후의 변화들이 정말 거대하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을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거대한 변화를 함께 예측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책의 4부는 공간혁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혁명이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메타버스 기술 아마 지난 몇 년간 많이들 보고 또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글라스를 끼고 여러 가상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또 VR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죠. 다만 뭐 최근에 메타버스의 변화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 또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MR 기기를 발표한 것도 실제 시장이나 대중들의 관심을 사기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공간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좀 설익은 이 기술 분야다. 다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제대로 여문다면, 제대로 익어서 제대로 된 킬러 디바이스나 기술이
조만간 등장한다라면은 이것이 만들 세상의 변화는 정말 거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을 현실 세계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삶을 영위하거나 혹은 현실 세계와 가상을 접목하는 변화 속에서 공간에 대한 인지가 완전히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계의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상 세계 AR 글라스나 MR 도구들을 활용하면요, 이 공간 자체의 물리적 공간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대한 작업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관광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기술은 설익었지만은 이것이 조만간 거대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단행되면서 조만간 완성품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만들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미리 좀 예측하고 우리가 좀 미리 좀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공간 컴퓨팅의 개념이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가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많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거대 기업들이 한 번씩들 다들 시도를 했죠. 구글도 2012년 구글 글라스라는 AR 기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메타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지금 10년째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상위 모델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아직 거대해지지 못했죠. 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VR 기술은요, 1940년 방위 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게임이라고 하죠. 전쟁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로 전쟁지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VR 기기를 끼고 전쟁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이것을 또 테스트해보고 실제 체험을 해보는 그런 형태들로 개발이 되었죠. AR 기술, 즉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1990년대 항공산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증강현실 기기를 끼고 실제로 비행 체험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비행기 조작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영역에서 시작이 됐죠. 역사가 이렇게 깊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중들이 쓸만한 이 기술이나 도구로서 성장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쓰는 기기들이 많이 지금 이제 VR 기기 쪽에서 하나의 표준이 되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HMD 기술도요, 실제로 199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MIT의 이반 서덜랜드 교수가 실제로 학생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가 VR, AR을 제대로 좀 적용하려면은 좀 뒤집어 쓰는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이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HMD 컨셉의 여러 도구들이었고, 역시나 이제 이 기술들도 몇십 년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도대체 AR, VR은 언제쯤 대중화가 될까? 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거대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AI 분야도 그렇고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3D 구현 기술이라든지 컨텐츠 영역이라든지 또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GPU 등의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킬러 디바이스가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이 꼭 뒤집어 쓰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자리를 잡게 되면은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도 실제로 2008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는 시점에서 1, 2년 지나지 않아서 수십억 대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공간 컴퓨팅 기기의 시장도 역시나 언제쯤 킬러 디바이스가 나올까, 그 시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메타버스 상황은 어떤가요? 망한 기술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코로나 시기에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갑자기 좀 이슈가 된 거예요. 사실 기술이 좀 여물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형성되는, 최소한 얼리 어답터 정도 시장이 형성된 과정에서 메타버스가 부각이 됐으면은 이게 시장 확대가 더 빨리 됐을 텐데, 아직 기술이 좀 미성숙한 단계에서 시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변수로 인해서 좀 관심을 끈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 시장 위주로 발전했어요. 뭐냐면은 주로 게임 업종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 하면은 이제 10대들을 취향의 그런 플랫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주창했던 우리 페이스북, 이름 메타로 바뀌었죠. 이 메타라는 기업도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정말 게임 속 세상 안에 SNS를 구현했어요. 이걸 이제 대표 플랫폼으로 내놨는데 실제로 며칠 반짝 인기를 끌다가 지금 이제 거의 흐지부지 사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죠. 결국 게임과 같은 형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혀서 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 최근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내놓으면서 공간 컴퓨팅,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내놓습니다. 물론 애플이 워낙 용어 장사를 잘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은 이 공간 컴퓨팅이 담고 있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아니라 공간 컴퓨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컴퓨팅 기기나 컨텐츠를 이용할 때 어떤 영역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어떤 영역은 현실 공간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작업을 할 때 내 캔버스지를 좀 큰 종이를 좀 써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물리적 공간은 내 작업실은 아주 조그만하기 때문에 큰 종이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MR 기기 같은 메타버스 이제 공간 컴퓨팅 기기를 착용하고 하게 되면은 가상 세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캔버스 종이가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물리적 세계만이 우리의 공간이 아니다. 가상 세계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간 확장과 공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접근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요즘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좀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간 혁명이 좀 저는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VR 기기를 좀 써보신 분들, 저도 집에서 VR 기기를 가끔 이제 오큘러스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어디를 뭐 운동을 한다. 그럼 계속 그 같은 공간을 뭐 점프를 하듯이 혹은 그냥 동작만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이동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제 해소해주는 기술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의 홀로타일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러닝머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닝머신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홀로타일이라고 해서 타일 모양으로 공 같은 형태로 이 바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VR 기기를 끼고 앞으로 걸어가면 실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R 세계에서는 내가 이미 친구네 집에 간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홀로타일 위를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소해주면서 가상세계로 공간을 확장하는 형태들의 기술이 조합이 돼야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이 공간 컴퓨팅 분야의 적용 지금 산업은 뭐냐면요. 바로 성인물 시장입니다. 우리 VR 성인물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넷플릭스에 신동엽 씨가 출연한 그 성인물이라는 콘텐츠에 이 VR 박람회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 어떤 기술들이 전시가 되냐면은 VR 기기를 끼고 실제로 이제 성인 콘텐츠를 접하는 거죠. 소위 이제 3D 형태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상당히 또 몰입감과 현실성을 더해줄 수가 있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의 해소죠.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동이라는 욕망과 또 이런 뭐 성욕이라는 것을 정말 가상 세계, 가상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이 가상 공간 컴퓨팅 기기나 컨텐츠 시장에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영역이고 이것이 여러 영역에 확산되면서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특이점을 만들 것이다. 바로 공간 혁명, 공간 특이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공간 혁명이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만 살아가다가 내가 가상 세계에서 하루에 2시간씩 생활을 하고 또 가상 세계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업무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끄적끄적한 작품들을 가상 세계에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은 어제 작업한 작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면 또 이어서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상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상이 바뀔까요? 아마 가상 세계도 나의 어떤 생활 터전으로서 뭔가를 갖추고 그 안을 꾸미고 거기에 또 거기만의 거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중하게 다루실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상 경제라고 좀 언급을 드립니다. 우리 immersive economy라고 이제 용어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좀 비유해 볼 수 있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펼쳐진 디지털 경제 시대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대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집에 한 대씩 보급되면서 인터넷으로 하는 여러 활동들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커머스도 들어오고 금융사도 들어오고 컨텐츠 플랫폼도 생기고 2020년대 현재는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활동을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보가 그대로 인터넷에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제 활동 자체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커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일어나는 광고 산업도 있고 콘텐츠 산업도 있고 이거 자체를 하나의 경제로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 인류는 이것을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라고 불렀죠. 실제로 제가 오늘 신사임당 채널을 위해서 좀 직전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포레스터라고 하는 IT 연구 업체의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시장은요. 11조 8천억 규모라고요. 엄청난 시장이죠. 결국 우리가 현실의 물리적 세계의 경제를 우리가 이제 굳이 떼어내자라면 디지털 경제가 이런 정도로 지금 규모로 우리 일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 공간을 아예 가상으로 집어넣는 가상 경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작업과 거래와 소통이 가상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그게 또 우리가 좀 가상 경제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수년 내에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시장이 생기다 보면은 이 가상 경제에 대한 것도 매우 규모가 커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변화들을 읽고 우리가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또 새로운 경쟁력을 찾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현재 공간 혁명 관련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회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공간 컴퓨팅 그 산업 시장이 아직 성숙화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도 아주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정 기업을 꼽기는 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나 가상경제 이런 시장을 주로 CPDN이라는 용어로 분류를 합니다. CPDN. 뭐냐면은 C, 컨텐츠, P, 플랫폼, D, 디바이스, N,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가상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컨텐츠를 잘하는 기업이 뭐지?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는 기업이 어디지?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지? 예를 들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잘 갖춘 기업이 어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가상경제 산업의 중요한 역할이나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대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이 어딜까?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앞서 제가 인간의 욕구, 이동의 욕구, 성욕 이런 정말 원초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욕구나 욕망을 현실 세계에서 완벽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의 시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즐길 거 마음대로 못 즐깁니다.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효율이 아주 높아지죠.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도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이동이나 성욕 요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원천적인 욕구들을 가상세계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서비스나 컨텐츠로 혹은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정보로 제공하는 기업들 유심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재 디지털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가상경제 시대에는 우리의 공간, 경험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에 또 이런 정보나 컨텐츠 역할이 확장이 될 겁니다. 바로 이 기업들이 아마 새로운 경쟁력을 얻고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투자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사임당 구독자로서 너무나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저도 열심히 잘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출연하게 돼서 첫 출연입니다. 너무 영광이고, 오늘 좀 이렇게 여러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출연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